자신이 보통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 사람의 지능에 반비례한다. 감사하게도 타고난 머리에 비해 너무 늦지 않게 보통주의자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전적으로 심리학 덕분이다. 한때는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설렁탕 가게에서도 특보다는 보통을 시킬 정도로 보통주의자가 되었다. 심리학이란 나와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인간에 관한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 마음가짐으로 행복을 연구하면서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이 행복의 평범성이다. 악이 평범하다지만 행복도 평범하다. 드라마 같은 행복, 예외적인 행복, 미스터리한 행복의 비법을 바라지만 그런 건 없다. 진정한 행복은 아주 보통의 행복이다. 가난과 질병의 질곡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초월적인 행복을 꿈꾸지만 수입이 적당할 때, 좋은 사람들과 소소하게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 우리 모두 지극히 보통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행복이 세상의 권력이 되었다. 개인을 넘어 기업과 국가의 목표로 격상되었다. 무엇이든 권력이 되면 겁이 나는 법. 그러나 행복은 겁을 먹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행복은 내 삶을 사랑하는 정도다. 딱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된다. 사랑에 관한 한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 이해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듯 행복도 그렇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솔방문고, 저는 솔박입니다. 드디어 2022년이 밝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머리에 행복에 관한 책을 읽어볼까 합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의 행복에 관한 진담반, 농담반, 평범해서 더욱 소중한 아주 보통의 행복입니다. 21세기 북스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철학자가 말하는 보통 행복은 어떤 건지 책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와 책이 있는 곳, 여기는 솔방문고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사랑입니다. 흡족이 온다. 모든 과학은 탐구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이름 짓기로부터 시작된다. 대상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대상을 명료하고 체계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새로운 식물이나 동물을 발견할 때마다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그것, 거시기로 부른다면 우주는 수많은 거시기들의 집합소에 불과하고 우리의 소통은 혼란으로 가득할 것이다. 체계적인 명명이 생물학의 필수 요소인 것도 이 때문이다. 이름의 부재 혹은 잘못된 이름이 만들어내는 혼란의 가능성이 자연과학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을 다루는 분야에서도 이름 짓기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우리가 소위 느낌이라고 지칭하는 많은 주관적 경험 중에서 무엇을 감정이라 부르고 무엇을 정서라 부르며
무엇을 기분이라고 부르는가? 무엇을 분노라 부르고 무엇을 울분이라 부르며 무엇을 서러움이라 부를 것인가? 과학적 탐구 영역에서의 이름 짓기는 아이의 이름 짓기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아이의 이름 짓기가 소망이나 가치에 기반을 둔다면 과학적 이름 짓기는 철저하게 사실에 기초를 둔다. 그 대상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다른 대상과 명료하게 구분되는 이름을 짓는 것이 과학적 창명의 기초다. 이런 과학적 창명의 관점에서 볼 때 행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주관적 경험을 잘 반영한 좋은 이름이라고 보긴 어렵다. 우연히 일어나는 좋은 일을 뜻하는 행복은 행복을 경험하는 조건들을 지칭할 뿐 행복 경험 자체의 본질을 드러내는 이름이 아니다. 행복이 무엇냐고 물었을 때 가족이 화목하고 건강한 것,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과 같이 행복 자체보다 행복을 유발하는 상황과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연유다. 만약 행복에 새로운 이름을 지어준다면 어떤 단어가 좋을까? 흡족. 조금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넉넉하여 만족함. 행복의 실체를 묘사하기에 이처럼 좋은 단어가 또 있을까? 흡족에는 만족이라는 단어 속에 언뜻 비치는 체념의 그림자가 없어서 좋다. 흡족에는 이 정도에 만족해야겠다는 결단과 비장함이 없다. 형편에 만족하며 살라는 꼰대 같은 이미지도 없어서 마음에 부담이 없다. 소비자 만족, 고객 만족 이런 문구는 김현수 작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할인마트에서 떠리로 팔면 딱 좋을 말이다. 흡족이라는 단어는 이런 상투성이 느껴지지 않아서 좋다. 자기 분수도 모르고 말이야 만족할 줄 알아야지라며 핏대를 올리는 소위 높으신 분들의 저급한 우월감이 배어있지 않아서 더 좋다. 오직 하나 흠이라면 인터넷에 흡족을 검색했을 때 족발 가게가 나온다는 점. 그래도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인 쾌족을 검색했을 때 발 마사지 숍이 나오는 것에 비하면 큰 흠도 아니지 않는가. 흡족은 자기만의 기준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남을 흡족하게 할 수 있어도 자신을 흡족하게 할 수는 없다. 흡족한 상태란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의 충만함을 의미한다.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기는 해도 그리 흡족하지 않은 이유는 타인의 기준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흡족은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왜 산에 오르냐고 물었을 때 산이 거기 있어서라고 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흡족이다. 흡족은 돈이나 명예만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일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흡족함이 그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원동력이다. 흡족은 성장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다. 세계적 거장의 반열에 오른 첼리스트 파블로 카살스에게 왜 아직도 매일 연습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요새 내가 실력이 느는 것 같아. 행복이라는 이름을 여기저기 휘둘러 대어 사람들을 기죽이지 않는 사람. 행복하지 않으면 루저가 될 거라는 공포를 조장하지 않는 사람.
요란한 행복 캠페인은 체질에 맞지 않아 늘 한 발 물러서 있는 사람. 그저 순간순간에 흡족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옳다. 항상 신나고 항상 들떠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오해했었기에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소외되어 있었던가. 이제 흡족의 시대가 오고 있다. 삶을 감탄사로 채우고 싶다면 나에게 이런 가족이 있다니 얼마나 큰 행운인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얼마나 큰 행운인가. 또다시 아침을 맞을 수 있다니 얼마나 큰 행운인가. 당연한 일, 사소한 일상에 대해 얼마나 큰 행운인가 하고 감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삶을 감탄사로 채우고 싶다면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들과의 첫 만남이 내 삶에서 사라졌다고 상상해보라.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길로 들어서지 않았더라면, 심리학은 이런 상상을 빼기 상상이라고 부른다. 이런 사람이 인생에 나타난다면, 돈이 더 많다면, 이런 더하기 상상만을 하는 삶에는 감탄사가 자리 잡을 공간이 없다. 당연해 보이는 것을 놀라운 감탄사로 받아들이는 것. 행복의 비결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 생각의 속도 위반. 지금 무슨 생각해? 생각의 내용을 묻는 말이다. 쭉 생각해 온 거야? 아니면 방금 생각한 거야? 생각의 속도를 묻는 말이다. 생각의 숙성도를 묻는 말이기도 하다. 연구에 따르면 문장을 천천히 읽는 사람보다 빠르게 읽는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한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 빠른 속도로 문장을 읽으면 생각의 속도가 빨라지고 빠른 생각이 성급한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엄청난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다. 눈 깜짝할 새에 바뀌는 실시간 검색어, 점점 빨라지는 다운로드 속도, 로켓 배송과 새벽 배송. 하지만 생각은 속도의 영역이 아니다. 생각은 깊이와 방향성의 영역이다. 빠른 생각보다 뚝심 있는 생각이 이긴다. 생각의 순발력을 자랑하는 사람보다 오랜 화두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저력이 있다. 느리게 생각하기, 천천히 걷기, 여유 있게 바라보기. 속도의 시대에 꼭 필요한 행복의 조건들이다. 자유자재형 인간. 어떤 일을 할 때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이 질문에 많은 이들이 대답했다. 사랑을 나누는 것, 운동, 식사, 산책, 기도. 반대로 행복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활동들로는 일, 출퇴근, 집안일들을 꼽았다. 이 두 부류의 활동들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율성이다. 사랑과 운동, 식사, 산책,
기도 같은 일은 스스로 행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하지만 일, 출퇴근, 집안일 등은 강제성을 포함한다.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는다. 그래서일까? 행복한 사람들은 자유자재형 인간이다. 자유자재형 인간들은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그들은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로 만든다.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은 스스로를 자유자재형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밥만 잘 먹더라. 연인과 헤어지면 얼마나 힘들까?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할까? 이번 프로젝트를 실패하면 얼마나 괴로울까? 생각보다 힘들지 않다. 고통에 대한 우리의 예측은 대개 과장되어 있다. 사랑이 떠나가도 가슴에 멍이 들어도 한순간뿐이더라. 밥만 잘 먹더라 라는 노래 가사처럼 말이다. 사람에게는 고통을 이겨내는 놀라운 힘이 있다. 몸에 병균이 침투하면 즉시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듯이 마음도 심리적 면역 시스템을 가동한다. 종교를 찾거나 여행을 떠나고 머리 스타일을 바꿔보거나 옛 친구를 만나기도 한다. 미래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당신. 당신의 회복 능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소한 어려움에 미리 겁을 집어먹거나 하찮은 시비거리에 흥분할 필요는 없다.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당신의 회복 능력을 믿어보라. 농담은 관계의 척도. 농담은 관계의 척도다. 상대의 짓궂은 장난에 너털웃음을 터뜨린다면, 그가 던진 농담에 미소 짓는다면 두 사람은 친해진 것이다. 짓궂게 구는 행위는 호감의 시작이면서 호감의 완성이다. 농담이 어색해지고 더 이상 장난이 통하지 않는다면 관계에 위험 신호가 켜졌다는 뜻이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장난치며 친해지듯 나 자신에게도 장난을 쳐야 한다. 내 삶을 바라보는 장난기 가득한 시선과 한마디의 농담이 필요하다. 스스로 늘 엄격하고 진지한 사람, 장난기 하나 없이 삶을 대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끼어들 틈새가 거의 없다. 살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를 시련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농담처럼 웃어넘기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한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삶을 향해 한마디 툭 농담을 던질 수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삶과 친한 것이다. 농담과 장난기, 죽을 때까지 잃지 말아야 할 행복 비결이다. 삶의 밑줄치기. 소소한 즐거움이 필요할 때 종이책을 펼쳐본다. 책장을 넘길 때의 촉감과 바스락바스락 낙엽 같은 소리가 좋다.
마음에 쏙 드는 구절, 가슴을 저미게 하는 문장, 뒤통수를 치는 단어를 만날 때는 밑줄을 친다. 밑줄을 치는 순간 수동적인 독자에서 능동적인 독자로 거듭난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종이책에도 밑줄을 치고 싶은 순간이 있다.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경외감을 일으키는 풍경, 영감을 주는 작품. 삶의 밑줄을 치는 행위를 심리학에서는 음미학이라고 부른다. 마음의 저장고에 오래오래 보관한다는 뜻이다. 음미하기는 세상을 만끽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삶을 마치기 전 마지막 침대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와인 한잔하는 꿈을 꾼다. 재밌었어. 너희 때문에 너무너무 좋았어. 이런 작별을 할 수 있다면 삶의 마지막에 누리는 최고의 행복이 아닐까.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 매일매일 이런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겠다. 네,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행복보다는 흡족. 정말 좋은데요. 행복을 유발하는 상황과 조건을 우리가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흡족은 내 기준으로 만들어간다. 그래서 오롯이 행복이 내 것이 되는군요. 이 책을 읽어서 저는 오늘 흡족한데요. 여러분 오늘 흡족한 일 많이 많이 생기세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 친구들.